안녕하세요. 화상관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번에 이어서 채무 재승인 약정, 파산 면책 중에 채무자가 보증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차를 계속 몰기 위해서 채무를 재승인하는 약정이 유효한가? 미국에서 이제 파산법에서 미란다 경고라고 할 수 있었죠. 비파산법 하에서의 요건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면책 전에 이루어져야 되고, 파산 면책 심리 법정 출석한 이후에 그 경고를 듣고서 자발적으로 행한 약정만이 유효하다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승인 약정을 한 것이고 이것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재정적 곤란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변호사가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승인 약정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고급 승용차를 유지하기 위해 재승인을 원하는 때는 그와 같은 재승인 약정이 채무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좋은 차를 굴리기 위해서는 안 해준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도.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이 되어준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승인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역시 회의적이다. 이런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할지라도 채무자는 60일의 숙려 기간을 가지는데 그 기간 중 어느 때나 채무자는 재승인 약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절차에 의한 급여소득자 변제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개인회생입니다. 자, 개인회생이죠. 제7장 절차. 파산은 개인이 현존하는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면제재산 외에는 장래의 소득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3장 절차는 이런 사태를 뒤집는다. 현재 재산은 유지하면서 미래의 소득, 장래의 소득으로 다 변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죠. 13장 절차 사건에서는 회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장래의 급여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용소득 모두를 가용소득만 변제하고 나머지 모든 재산을 그대로 가지죠. 집도 가지고, 그렇죠? 장래의 급여 중 채무자가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생계비 외에 생계비를 추가하는 금원만 관제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위원이죠. 회생위원에게 인도되고 이것을 관제인이 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제13장 절차의 주된 장점은 미국에서는 그 회생위원도 연방 관제인으로 보는 겁니다. 13장 절차의 주된 장점은 채무자가 현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보다 많은 채무로부터 면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특히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 낫죠. 면책이 되니까. 개인 파산에서는 그 면책이 안 되죠. 그래서 개인회생의 어떤 장점은 그 채무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젊은 세대, 2030 세대들은 개인회생이 많은 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학자금 대출과도 연관이 있을 거예요. 파산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30 세대가 뭐 크게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 5천에서 1억. 요즘은 이제 코인 때문에 또 뭐 물려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30 세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이 있고 채무가 있으면 과거에 학자금 대출, 특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 면책을 받고 직장이 있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면 개인회생이 적합하죠. 파산보다. 지난 10여 년에 걸쳐 미국 얘기입니다. 13장 절차는 재무상의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 특히 작은 기업을 하는 채무자들에게 점점 중요해졌다. 매년 수십만 건이 13장 절차 신청이 제출되고 있고 수십억 달러가 13장 절차를 통하여 변제된다. 13장 절차 신청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제7장 절차의 신청을 제출하는 채무자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 13장 절차에서 신청을 제출하는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일반 채권자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에 대한 지급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저당권
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이제 여긴 포함 안 되지만 저당권을 어떻게 유보해서 경매를 막기 위한 협약에 법원하고 서울해상법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하고 은행권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그 경매를 늦추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회생을 하긴 이게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회생 끝나고 이제 변제 근저당을 실행할 수 있거든요. 경매 실행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결국은 시간만 늦추는 효과뿐이 없죠. 그쵸? 파산을. 물론 그 사이에 집값이 2배로 뛰었으면 채무가 다 갚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13장 절차,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도에 뭐 신용대출 아니면 담보대출 때문에 많이 고생한 분들이 집값이 만약에 2017년, 18년도에 막 2배 뛰는 바람에 물론 대출을 갚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집을 매각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빚을 다 변제할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집값이 상승기에는 이 개인회생이 유효하죠. 집값 하락기에는 뭐 의미가 없죠. 파산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팔리죠. 안 팔려서 그 면제재산도 못 가죠. 집이 잘 팔리기만 하면 5천만 원은 개인회생에서도 그렇고 개인 파산에서도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집이 안 팔려버리면 그냥 경매 당할 수밖에 없죠. 13장 절차를 통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들은 자동중지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자동중지가 없습니다. 동시에 면제재산이 아닌 재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똑같죠. 우리나라도. 제7장 절차 대신에 13장 절차를 이용하려는 결정은 또한 파산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 13장 절차가 얼마나 자주 이용되고 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는가는 전국적으로 법원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고 합니다. 제7장 절차와 대조적으로 13장 절차는 모든 개인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좀 버는 게 소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인인 경우에 최소한 109만 원이니까 한 130, 140 이상은 있어야 되죠. 109조 하에서 일정 금액, 40만 불보다 약간 작은 금액에 각기 이 금액이 3배 이내인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120만 불이죠. 15억, 그쵸? 우리나라도 이번에 증가했죠. 담보채권은 15억, 무담보채권은 10억. 미국에 이제 근접 따라갔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사람은 13, 그를 초과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담보 채무가 15억, 일반 채무가 10억 이상인 사람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듯이 미국도 120만 불 이상은 안 되네요. 13장 절차는 제한적인 재무적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근로계층이 개인 또는 부부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전형적으로 소비자 또는 소기업의 운영자이다. 그 이상이 문제되는 개인들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소비자 혹은 소기업, 자영업자, 소규모 중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을 이용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또 간이회생 절차와 관련되죠. 이게 7장 절차에 있어 마찬가지로 모든 13장 절차에 대하여는 관제인이 선임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회생위원이죠. 1302조. 우리나라에는 회생위원이 내부회생위원과 외부회생위원. 내부회생위원은 법원 사무관, 공무원들이 부임되고요. 외부회생위원은 변호사나 뭐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반드시 뭐 변호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인천 같은 데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같은 데서는 아마 회계사도 있을 거예요. 1302조. 그렇지만 절차를 요 조문을 1302조라고 딱 하고 맞춤표를 치는 거는 아마 이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것은 채무자 자신이다. 1321조 하에서 채무자는 장래소득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기 위하여 이용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변제계획은 1322조 B에 의하면 채무자의 의무를 변경하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장래소득이 전부 또는 일부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채무자를 구속하여야 한다. 그렇죠? 1322조 A1 및 D에 의하면 계획에 의한 변제는 5년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3년으로 변경되었죠. 미국은 5년으로 아직 유지가 되고 있나 봅니다.
자력 기준에 있어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중위소소득보다 적게 버는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계획에 의한 변제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제한되지만 이 기간은 다른 이유가 있는 때는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똑같네요. 우리나라도 원칙적으로 3년,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죠. 우리나라도. 또한 변제 계획은 몇 가지 일련의 중요한 지급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4가지가 있죠. 가용소득 전부 변제 제공의 원칙, 그 다음에 공정의 원칙, 형평에 맞추고 어쩌고저쩌고 딱 있습니다. 첫째, 미국 볼까요? 변제 계획은 507조 하에서 우선권을 노리는 청구권 또는 비용 수집권의 보유자가 달리 취급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 우선하는 청구권 및 절차 비용으로 시인된 것을 시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전부 만족시키는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1322조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우선권을 누리는 청구권 전부 만족시켜야 되고요. 당연하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5년 동안의 가처분 소득 전액을 소진하거나 계획의 발효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제7장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가치를 재는 재산으로 모든 시인된 부담후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규정해야 된다. 이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죠. 우리나라도 이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1325조 A4 이론상 이들 규정을 합해보면 채권자들의 상태가 채무자가 7장 절차를 신청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처하는 처지보다 못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우선권을 노리는 청구권은 더 받을 수도 있다. 제13장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부과된 요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담보 채권자, 그러니까 신용채권자들을 보호합니다. 1322조 B1 하에서 변제인은 또는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는 채권자는 누구든지 변제 계획은 중위소소득보다 적게 버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3년, 많이 버는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모든 예상 가처분 소득을 변제에 제공하도록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용소득을 투입하라고 요청하면 전부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요구 안 하면 이제 자기가 좀 숨통이 튀는데 거의 채권자들이 이런 걸 기계적으로 하죠. 가처분 소득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 이전의 기간 동안 중위소소득 이상을 벌었는지 그 미만을 벌었는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채무자가 중위소득보다 적게 버는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은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양 가지고 생활과 부양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1325조 B2 그런데 채권자들은 그와 같이 가처분 소득을 전부 제공하게 하는 변제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반드시 자신들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1307조 하에서 채무자는 언제든지 사건을 실장조차로 변환할 수 있고 아예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변환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냥 때려치고 취하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는 즉석에서 바로 변환할 수 있고 사건 취하할 수 있는 건 똑같죠. 채무자의 이런 권능은 채무자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게 버는 경우 채권자들이 가처분 소득 전액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그쵸. 여차하면 난 파산으로 가겠다, 만세 부르겠다고 하면 채권자는 그보다 더 못 받으니까 너무 벼랑으로 몰면 안 되죠. 물론 예외는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는 13장 절차에서는 면책이 될 수 있지만 7장 절차에서는 면책이 안 되는 채무를 지고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채무자는 이미 7장 절차를 사용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사건이 707조 B에 의하여 기각될 수도 있다. 1322조 B2의 합리적 필요라는 기준은 변제 계획이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 전액을 변제 계획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제 비면책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개인회생에 의해서 변제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기준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명백한 윤곽을 결한다. 광범위한 판례법이 있긴 하지만 이 기준이 중위소소득을 벌지 못하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자에게 적용될 때 발전해 온 것이다. 중위소득 이상을 버는 채무자에 관한 13단 절차에서의 변제 의무는 707조 B에서의 자력 기준에 필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그렇지만 7장 절차에 의한 면책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력 기준은 신청 이전 6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금액은 채무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벌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1325조 B1은 단순히 채무자의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예상 가처분 소득을 가리킨다. 파산 판사는 변제계의 인가 시점에 이미 알려졌거나 실질적으로 명확한 소득이나 지출의 변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
13장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서 부과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담보된 청구권을 가진 자를 보호한다. 13장 절차 신청이 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동산의 임대인과 담보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시작해야 한다. 1326조 A. 만일 변제 계획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덜 변제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담보채권의 전액 변제를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506조 AI에서 채권은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상기해라. 어느 채권자의 담보채권은 담보물의 가치에 제한된다. 그것을 넘는 잔액은 그 채권자의 무담보채권이 된다. 담보채권에 대한 지급은 시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자가 지급되어야 된다. 변제 계획 하에서 채무자의 의무는 원래의 담보물에 준속하는 우선 특권에야 담보되어야 한다. 더욱이 채무자는 담보채권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도록 매월 균등액을 변제 계획에 지급해야 한다. 변제 계획 요건을 충족하고 13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 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인가 이유라고 할지라도 파산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된다. 채무자의 채권자들은 362조에 의하여 채권 추심을 금지당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채무자의 공동채무자는 일반적으로 1301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절차 개시 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벌어들인 소득은 1306조 하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회생 재단이죠. 13장 절차에 의한 변제계획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규정된 모든 채권자의 모든 청구권이나 이해관계부터 자유롭고 깨끗하게 재산을 유지한다. 1327조 C입니다. 변제계획에 정해진 변제가 완료된 때는 채무자는 1328조 A에 의하여 면책을 받게 된다. 13장 절차의 면책 신청 이후 최소한 70% 이상을 변제계획에 의하여 면책되었던 경우라면 채무자는 6년 이내에 7장 절차 또는 17장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729조 A9 나아가 1328조 A하에서 부여되는 면책은 7장 절차에 있는 면책의 제한 모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연방의회가 13장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의 숫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관계로 두 절차 사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취업 후 상한 학자금 특별법만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획한 변제를 지키지 못하는 채무자는 1329조에 의하여 변제계획의 수정을 구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7장 절차에서 받았을 금액 이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 면책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428조 B에 의한 면책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면책은 7장 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었던 채무에만 효력이 미친다. 즉 채무자는 523조 A에 열거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면책 비슷한 거죠. 13장 절차의 변제계획은 담보채권이 목적이 된 담보물을 채무자가 유지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담보된 채권이 보유자의 권리를 수정할 수 있다. 1320조 B. 그러나 13장 절차는 담보채권을 더 불리하게 하는 수정으로부터 담보권자를 보호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호는 이 조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변제계획은 담보채권의 보유자에게 계획의 발효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보채권 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재산을 배당해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같은 조항이면 만일 채무자가 담보물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면 계획은 새로운 의무가 전액 변제될 때까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우선특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이하게 표현하면 비록 한꺼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가 담보물의 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할 것을 제한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담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우선특권이 지속된다는 요건은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와 같은 전액 변제를 지원하게 된다. 종종 주택담보대출이 13장 사건에서 중앙의 위치로 나온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13장 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경매를 앞두고 아니면 경매될 위기에 이런 걸 많이 하죠. 채무자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파산절차위에서는 은행이 전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거나 은행과 협상하여 화해에 이를 때만 경매를 피해 주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택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문제죠. 채무자는 은행이 비협조이라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채무자는 7장 하에서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큰 구제를 받지 못하죠. 그것은 파산재단의 청사는 주택을 은행과 주법에게로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13년 절차는 채무자에게 숨쉴 공간과 사태를 정돈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표현이죠. 개인회생에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죠? 재산을 유지하면서 부동산 어떤 상승을 노려보고
다음에 경매를 이자를 어떤 식이든 내서 은행하고 협상을 해서 경매를 막아버리면 뭐 3년 정도 지나면 주택값도 오르고 기존 채무는 면제되고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죠. 2017년, 18년도에 개인회생에서 한 3년 거친 분들이 아마 주택을 지킨 분들이 그런 식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했던 사람들. 그때 주택가격이 싼 상태여서 19, 20, 21, 3년 동안 엄청 올랐죠. 그렇죠?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소송 매각했는데 그분이 4억 5천에 집을 샀어요. 지금 빌라인데 이번에 이제 하도 귀찮아서 판다 그랬는데 7억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2억, 2, 3억 벌었죠. 2억 5천 벌었죠. 그렇지만 단순히 자동중지라는 이점을 노리기 위한 13 절차의 신청은 부채를 재조정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노력이 없이 해야진 경우에는 절차를 남용이죠. 남용하는 걸 간주될 수 있다. 13장 절차의 가장 보편적인 남용 중의 하나는 채무자가 경매 직전에 파산의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연속적인 신청이고, 법원은 가장 뻔뻔스러운 형태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도구를 개발하였다. 더욱이 이 조항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 나서 심하게 빨리 13년 신청 경우는 13년 절차에 있을 면책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나아가 13장은 다른 담보권자에게 보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하는 특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주택저당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에 관련된 가장 큰 제한은 저당권의 변경에 대해 일반적 금지이다. 이 조항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저당권에 있어서는 변제계획안은 담보 부족 상태에 있는 통상의 채권을 506조 A에 의하여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두 갈래로 나누어 각 부분을 별개로 취급한다. 즉 변제계획은 채권자의 두 가지 새로운 의무, 즉 하나는 담보권에 기하여 다른 하나는 담보 부족분에 기하여 변제를 제공한다. 무담보 채권으로서 담보 부족분은 달러당 불과 몇 센트에 불과한 금액만을 변제받게 된다. 이러한 채무의 조건은 채권마다 각자 서로 다르고 원래의 대출 계약성의 조건과도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의무가 과거의 청구권을 대체하고 원래의 대출 계약성의 조건이 절대로 전부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채권은 취소될 수 있다. 그렇지만 1322조 하에서 담보채권의 보유자가 가진 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은 오로지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하면 담보되는 청구권과 관련된 권리에는 미치지 않는다. 1322조 B2는 변제계획으로 원래의 대출계약의 조건 중 어떤 것이든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록 그 조건들이 엄밀히 말해서 담보채권이 일부를 이루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러한 조건의 한 예는 담보물의 가치와 부채의 금액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를 제기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 페이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13장은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에게 몇 가지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3장 절차 채무자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취소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어나야 하며 주택담보대출 원래의 조건을 회복해야 된다. 13장 절차의 변제계획 하에서의 마지막 변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상한금 납부기한에 도래한 경우에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약하면 13장 절차는 연체 이외에도 채무자가 주택을 지킬 방법을 부여하고 이것은 주법에 의해 채권자에게 주택을 경매할 권리가 발생하는 연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13장 절차 변제 계획 기간 중 또는 그 후에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액 변제를 계속해야 하고 이것은 주택의 가치가 채무자의 채무의 현존에 훨씬 아래로 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연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채무를 연체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되돌릴 뿐이다.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채무자는 자신이 이를 동일한 의무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뭐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원래 채무를 다 갚아야 돼요. 집값만큼 갚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옛날에 이제 뭐 난리 났죠. 리만 사태 때 그쵸. 이게 작동이 안 됐을 거예요. 미국도 워낙 뭐 주택 뭐 몇십만 채가 경매됐죠. 채권자들이 비파산법에 의한 구제수단을 추구할 때는 채무자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미 발생한 연체를 취할 수 없을 정도까지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있을 수 있다. 1322조 C1은 한번 주택이 합당한 비파산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다음에는 채무자는 연체를 취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2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담보대출이 남은 기간은 변제계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고, 따라서 위에서 본 채권의 변경이나 연체의 치유를 허용하는 규칙은 적용이 있다. 13년 계획 기간보다 짧은 잔여기간이 남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대한은 변경 적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은 뭐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변제를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13장 절차는 거의 끝나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책략을 쓸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채무자에게, 그러니까 좀 잔머리를 굴러서 경매를 좀 늦추고 저지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책략을 부여한다. 13장 절차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쓰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저도 파산하면서 좀 봤어요. 13장 절차는 많은 해석상 어려움에 포기되어 있다. 그들 중 다수는 시간에 걸쳐 파산법에 가해진 다양한 개정 때문에 일어난다.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것 중 하나는 이 조항에 부속되어 매달린 맨 윗줄이 돌출한 문단이다. 이 문단은 신청일부터 91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구입된 자동차에 대한 구매자금 담보권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 채권에 506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아마도 이 문헌은 채무자가 최근에 구입한 자동차에 부착된 우선 특권을 담보가치 범위 내로 하향 규정하여 채권자에게 대출에 하야하는 금액만을 변제하는 것을 방지하게 고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을 회수하는 채권자가 담보부족분에 대한 이행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와 같은 의문을 야기한다. 만약 506이 적용하지 않는다면 파산법에 있는 어떤 것도 그 청구권을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두 갈래로 분리하는 것이 없다. 논란이 여전히 있으나 506이 없다면 담보부족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기초가 될 수 있는 무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파산법원이 이견을 취하였지만 지금까지 이 논쟁을 고려한 항소법원들 일은 기각하여 왔다. 13장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여도 실제 그 절차가 작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 특성을 가릴 수는 없다. 첫째, 13장 절차의 실무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항소법원 관할 구역마다 주마다 제13장 절차가 하는 역할은 극적으로 다양하다. 켄터키주 동부지방법원 관내에서는 6건 중 1건 이하가 13장 절차 사건인 반면에 테네시주 서부지방법원 관내에서는 3건 중 2건이 13장이다. 여긴 70%라는 얘기죠. 67%. 여기는 6건 중 1건이니까 16%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많다는 거고요. 둘째, 13장 절차는 그 열망에 비하여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즉, 이건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생이 완주율이라 그러죠. 변제, 끝까지 완주하는 거. 마라톤으로 보면 풀코스를 완주하는 겁니다. 42.15를. 미국에서도 봐보십시오. 13장 절차는 열망에 비하여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3건 중 1건, 30%빼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무 욕심을 가리지 마죠. 한 30% 정도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생에서 뭐 그걸 70%, 80% 높일 이유도 없고, 미국도 30%만 성공, 3건 중 1건만 성공한다는 겁니다. 13장 절차 외에도 파산법 중 한 특별한 장이 소규모 농업인과 어업인이여 보호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12장 절차는 두 가지 상충하는 관심사를 조정한다. 첫째, 담보채권자들에게 담보물이 자산가치 이상을 비추고 있을 때라고 하더라도 농가가 농장을 지키고 어업인이 배를 지킬 수 있도록 시도한다. 둘째, 담보권자가 재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 채권자가 담보채권의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시도한다. 이 두 목표는 서로 양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농장이 담보채권자의 채권액보다 가치가 덜 나간다면 담보채권자에게 농장 전체가 아닌 것을 주는 것은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이다. 농장을 점유하는 농업인의 잔존가치는 무엇인가 조금은 있게 마련이다. 농업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한도 내에서 담보채권자는 담보된 채권이 전체 금액보다 낮은 것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12장 절차는 농장을 100% 부채인 상태로 남기는 회생계획도 허용될 수 있다는 관념을 전제로 한다. 농업인은 이 나라의 역사 내내 특별한 파산법적 보호를 누려왔다. 1841년 파산법의 정치적 역학관계는 그 당시 있었던 농업위기와 연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저 램키법은 1930년대 농업인들을 보호하였다. 대부분의 농업인 부재 입법이 가지는 특성은 사실상 몇 년의 확정기 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12장은 한시법으로 존재했지만 연방의회는 이것을 정규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2005년에 12장은 영구적으로 파산법의 일부가 되었다. 동시에 그 보호에는 어업인에까지 확장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농업인들은 옛날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YS 때인가요? 그때 농어촌 뭐 부채 탕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농가 부채, 농업 어업인도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했죠. 특별법으로. 그렇죠? 그때는 파산법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도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이제 뭐 좀 부채를 탕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좀 리서치를 해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 농업이라는 것도 한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일 수 있죠.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뭐 자유스럽게 이런 상품이 만들어지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대두된 시절이죠. 1930년대 전 세계 공황이 일어난 때죠. 그때가. 자,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개인회생 끝내고요. 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 이 교과서의 특징은 미국 파산법 개론이 봤듯이 모든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파산도 했다가 법인 파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얘기도 나오고, 법인 회생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고, 전부 뭐, 그래서 한번 미국 파산법을 대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좋은 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읽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따로 뭐 듣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한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쵸? 억지로, 이거 얘는 또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책을 또 보기는 어렵고, 그쵸? 강제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강독을 하면 강제로 보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벌써 꽤 많은 책을 읽었죠. 이희주 변호사 책 읽었고, 법인 파산, 법인 회생, 개인 회생, 개인 회생 읽었고, 개인 파산에서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 두 편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파산법 개론. 앞으로도 이제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